10장 칭찬의 역설. 칭찬만 하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정말로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할까? 미국의 유명 컨설턴트이자 작가인 켄 블랜차드의 저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상당했다.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에 심리학 관련 분야의 베스트셀러라면 어떻게든 읽으려고 한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은 그 책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나 감동을 주기 때문이 아닌가. 나 역시 글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입장이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 책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읽어봐야겠다고 계속 결심하면서도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제목 때문이었다. 칭찬, 그리고 춤추는 고래. 심리학을 잘 모르는 사람은 책 제목에 끌릴 수도 있겠지만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제목 자체만으로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보였다. 칭찬을 잘 사용하면 고래도 조종할 수 있다는 내용이겠지. 아니, 왜 고래를 수족관에서 춤추게 해? 고래는 바다로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하잖아. 이런 마음을 달래가면서 결국 읽고야 말았다. 책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단지 느낌만으로 섣부르게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고 싶지 않았다. 책은 두껍지 않았고 글도 술술 읽혔다. 심리학 이론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토리텔링 방식이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의 경험을 중심으로 칭찬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나름 잘 전달하고 있었다. 한 기업의 중역인 웨스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고 업무도 잘하고 싶지만 마음만큼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플로리다에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범고래 쇼를 관람하게 되었다. 무려 3톤이 넘는 범고래가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춤추는 듯한 모습을 보고 웨스는 적지 않게 놀랐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웨스는 쇼가 끝난 후 범고래 조련사 데이브를 찾아간다. 데이브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다. 범고래의 행동 중에서 춤을 추는 데 필요한 행동에만 주의를 기울인다고 했다. 그 행동이 나올 때 먹이를 주고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실수할 때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은 사라진다면서 말이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웨스는 이 원리를 인간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데이브는 웨스에게 자신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면서 자신의 친구이자 컨설턴트인 앤 마리를 소개시켜 주었다. 웨스는 앤 마리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앤 마리는 강연에서 청중에게 고래의 반응과 뒤통수 치기 반응을 비교하면서 칭찬의 힘에 대해서 말한다. 앤 마리가 말하는 고래 반응이란 사람들이 잘하는 행동을 알아차리고 칭찬해주는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뒤통수 치기 반응이란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을 잡아내는 것이다. 바다를 자기 마음대로 헤엄치는 고래가 어떻게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춤을 추는지 설명하면서 직장과 가정에서 칭찬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강연이 끝나고 웨스는 앤 마리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구했다. 이후 웨스는 가족과 함께한 플로리다 여행에서 칭찬을 통해 그동안 힘들었던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첫 장을 폈지만 마지막 장을 덮을 때의 소감은 역시나였다. 처음에 예상한 내용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책의 원래 제목은 Well Done, The Power of Positive Relationship이다. Well done 이라는 표현은 누군가 일을 잘 해냈을 때 쓰는 well done을 응용하여 만든 것이다. 그래서 원제는 고래도 해냈다. 긍정적 관계의 힘 정도로 직역할 수 있다. 저자는 칭찬을 사용해서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으니 가정과 직장에서도 칭찬을 사용하라고 권한다. 상대방에게 관심도 갖지 않다가 못했을 때 욕을 한 바가지 해주는 뒤통수치기 반응보다는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고래 반응이 더 낫다고 한다. 당연한 소리다. 책에 나온 칭찬 10계명도 모두 좋은 말이다. 그런데도 이 책이 불편한 이유는 칭찬으로 상대를 조종할 수 있다는 뉘앙스 때문이다. 실제로 책의 소제목 중에는 칭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가 있다. 과연 그럴까? 칭찬은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줄까? 잘한다고 칭찬할수록 더 잘하게 될까? 아니다. 칭찬은 그렇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한 가지 결과만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있지만 역효과도 존재한다. 즉, 칭찬할수록 더 잘하기도 하나, 칭찬할수록 오히려 상대방을 망칠 수도 있다. 칭찬은 또 하나의 먹이다. 칭찬의 역효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칭찬의 효과부터 알아보자. 칭찬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행동주의 학파를 알아야 한다. 행동주의는 심리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 물리적 증거를 얻기 어렵기에 심리학은 철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마치 자연과학자들이 실체가 있는 물질만을 연구하는 것처럼 심리학도 실체가 있는 행동만을 연구하자고 주장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과 동물처럼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행동을 더 많이 하기도 덜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상자 안에 있는 쥐가 우연히 레버를 눌렀는데 잠시 후 먹이통으로 먹이가 나왔다면 이후에 레버 누르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단 한 번의 경험으로는 어렵겠지만 시행착오와 반복 경험을 하면서 누르는 행동과 먹이가 떨어지는 것의 연관성을 학습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범고래쇼다. 이는 동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서너 살 아기들에게도 핸드폰을 주면 오래지 않아 사용법을 익힌다. 아이들이 핸드폰 작동법을 스스로 익히는 것은 기억과 추론 등 인지 능력이 탁월해서라기보다는 반복 학습의 결과다. 즉,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이 켜지거나 꺼지는 등 특정 기능이 작동되면 시행착오와 반복 경험을 통해 해당 버튼의 조작 행동과 기능의 연관성을 학습하는 것이다. 어린이만 그런가? 어른도 그렇다. 새로운 기계나 제품을 구입했을 때 굳이 매뉴얼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시행착오와 반복 경험을 통해 그 기능과 작동법을 학습한다. 행동주의에서는 유기체가 자신의 행동과 외부 자극의 연관성을 학습하는 현상을 연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외부 자극이 유기체의 행동을 증가시켰다면 이 자극을 강화물이라고 명명한다. 행동과 자극의 연합을 강화했기 때문에, 즉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강화물은 1차 강화물과 2차 강화물, 그리고 사회적 강화물로 구분한다. 1차 강화물은 별도의 경험이나 학습이 필요하지 않으며 음식, 물, 부드러운 감촉처럼 오감을 자극한다. 사람과 동물은 물론 나이와 성별, 시대와 인종 구별 없이 적용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쥐가 레버를 누르는 행동이나 범고래가 점프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먹이, 핸드폰의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강화하는 화면의 켜짐이나 꺼짐은 1차 강화물이다. 2차 강화물은 경험을 통해서 그 가치를 학습한 자극이다. 처음에는 강화물로서 역할하지 못했지만 이후의 경험을 통해 강화물이 된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돈이다. 이제 걸음마를 하는 생후 1년 정도 된 아기에게 웃을 때마다 사탕을 줘보라. 그러면 아기는 사탕을 얼른 입에 넣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때 사탕은 1차 강화물이다. 그러나 웃을 때마다 돈을 줘보라. 아기는 돈을 잠시 받았다가 이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어른이야 돈을 좋아하지만 아기에게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그러니 웃을 때마다 돈을 준다고 아기가 웃을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돈으로 사탕을 사 먹을 수 있는 경험을 해서 돈의 가치를 학습한 아이에게 웃을 때마다 돈을 주면 자지러지게 웃어줄 것이다. 직장인의 근무 행동을 강화시키는 돈.
학생의 공부 행동을 강화시키는 성적은 2차 강화물이다. 이 외에도 장난감, 메달과 상장 같은 각종 상도 모두 2차 강화물이다. 사회적 강화물은 사람으로부터 얻는 반응으로 주로 심리적인 것이다. 칭찬, 애정과 인정, 친밀감, 사랑 등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정 행동을 증가시킨다면 사회적 강화물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처럼 회사 동료나 가족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이라는 사회적 강화물을 제공한다면 상대의 그 행동은 증가할 것이니 칭찬은 완벽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일부 심리학자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행동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칭찬은 처벌이 될 수도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먹이나 돈, 칭찬 같은 것을 강화물로 규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어떤 자극이 강화물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자극이 결과적으로 특정 행동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 자극이 경우에 따라서 특정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행동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때는 이 자극을 강화물이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자극의 속성이 아니라 자극을 주었을 때 행동이 증가하는가 혹은 감소하는가이다. 예를 들어 한 고등학생이 등굣길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일주일에 평균 5번 줍는다고 하자. 이 학생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선생님이 칭찬했다. 너 착한 학생이구나. 길에 떨어진 휴지를 줍다니 잘했어. 이후에도 선생님은 학생에게 칭찬을 여러 번 했다. 이 학생이 칭찬을 받으면서 이후에 휴지를 줍는 행동이 일주일에 평균 6번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칭찬은 강화물이다. 칭찬은 학생도 휴지를 줍게 한다. 그런데 만약 칭찬을 받았는데도 휴지 줍는 행동이 늘지 않았다면 칭찬은 강화물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칭찬을 받은 후에 오히려 휴지 줍는 행동이 일주일에 평균 4번 이하로 줄었다면 이럴 경우 칭찬은 강화물의 반대인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처벌? 처벌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체벌을 생각하는데 이 둘은 다르다. 체벌은 매를 통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지만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처벌은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자극을 의미한다. 칭찬이 강화물이 아니라 처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칭찬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칭찬은 때로 불쾌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학생이 선생님을 너무 싫어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자신이 휴지를 주울 때마다 싫어하는 선생님이 달려와서 칭찬을 한다면 그 학생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아니, 자기가 뭐라고 나한테 칭찬을 해? 기분 나빠. 내가 휴지 줍는지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네. 아, 정말 싫다. 물론 학생이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상관이 없다. 칭찬을 했을 때 행동이 감소했다면 칭찬은 처벌이다. 웃음이나 미소도 경우에 따라 강화물이 될 수도 처벌이 될 수도 있다.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웃음과 미소는 사회적 강화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농담을 던졌을 때 친구가 웃었다고 하자. 그래서 이후에 농담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면 친구의 웃음은 사회적 강화물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자. 걔 있잖아. 자기가 엄청 재밌는 줄 알아. 처음에 어이가 없었지만 걔가 민망할 것 같아서 웃어줬더니 계속 농담을 해. 웃기지도 않고 재미없는 농담을. 아, 짜증나. 이런 경험을 하면 친구가 웃을수록 농담을 안 하게 된다. 농담뿐이겠는가? 말수도 줄어들게 된다. 만약 이와 비슷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점점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타인의 웃음과 미소는 처벌이다. 강화물인 줄 알았는데 처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처벌이라고 생각했는데 강화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비난과 쓴소리, 질책, 충고 등 잔소리가 그렇다. 많은 이들에게 비난과 쓴소리는 처벌로 작용하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강화물로 작용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극의 속성이 아니라 자극의 결과인 셈이다. 즉, 좋은 것을 주더라도 결과적으로 행동이 줄어드는 처벌로 작용할 수 있고, 나쁜 것을 주더라도 행동이 증가하는 강화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보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보상이란 자극 자체의 속성을 강조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칭찬은 상대의 긍정적 행동을 강화시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칭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칭찬할수록 긍정적 행동이 줄어들 수도 있다. 칭찬을 사용했을 때 긍정적 행동이 증가한다면 강화물로 작용하는 것이 확실하니 더 많이 사용해야 하겠지만, 의도와 다르게 긍정적 행동이 감소한다면 처벌로 작용하는 것이 드러났으니 멈춰야 한다. 칭찬은 의도와 다르게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칭찬할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 똑똑하구나. 머리가 아주 좋네. 동생을 도와주었구나. 넌 착한 아이야. 이번에 1등을 했네. 잘했다. 역시 넌 뭘 해도 늘 잘하는구나. 자랑스럽다. 오늘 아주 멋있었어. 최고야.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하고 듣는 칭찬 표현이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 더 잘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못하게 되는 칭찬의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칭찬을 받을수록 평가에 대한 불안이 커지기 때문이다. 둘째, 흥미와 열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칭찬은 결과 중심이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못하면 어쩌지? 먼저 평가 불안에 대해 살펴보자. 칭찬은 상대의 행동이 잘했다거나 좋다는 평가를 전제로 한다. 평가는 기준이 있다. 어떤 기준일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또래나 주변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상대적 기준이다. 남들보다 뛰어나서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당장에는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다음에도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면 계속 잘해야 한다. 계속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어떤 이들은 이런 압박을 즐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신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따져보면서 계속 평가 불안에 시달린다. 대표적인 경우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대체로 또래들보다 성적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혼자 열심히 하면 될 일이 아니다. 남들보다 더 잘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고 많은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학생이 더 잘하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안심하지 못하고 평가 불안에 시달린다. 이런 평가 불안은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된다. 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든다. 칭찬이라고 다를까? 열심히 노력해서 칭찬을 받았다면 다음에도 계속 이 정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부담이 된다. 자신에게 있는 좋은 모습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면 안 좋게 평가할 것 같은 안 좋은 모습은 숨기게 된다. 칭찬, 즉 좋은 평가를 받고 싶기에 불안이 더 커진다. 또한 언제든지 자신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불안을 증폭시킨다. 비록 지금은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탁월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다. 이처럼 칭찬은 평가 불안을 유발한다. 그리고 불안이 심해지면 수행력이 떨어진다. 받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해? 두 번째 이유는 동기에 관한 것이다. 동기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이다. 범고래가 관객을 위해서 열심히 춤을 추는 이유는 조련사가 주는 먹이 때문이다. 먹이는 범고래가 춤을 추도록 하는 동기가 된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회사가 주는 월급 때문이다. 월급이 직장 생활의 동기가 되는 것이다. 학생이 선생님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청소를 열심히 한다면 칭찬이 청소의 동기가 된다. 이처럼 동기가 외부에서 주어질 때 외적 동기라고 한다. 행동주의에서는 이것을 강화물이라고 했다. 모든 동기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도 있다. 아이들이 계속 놀이를 지속하는 이유는 놀이가 즐겁기 때문이다. 즐거움이 놀이의 동기다. 사람들이 장편 소설을 읽는 이유도 소설이 주는 흥분과 설렘이 있기 때문이다. 흥분과 설렘이 소설을 읽게 하는 동기다.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목숨이 위험한 상황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호기심 때문이다. 호기심이 도전의 동기다. 내가 10년 넘게 꾸준히 책을 쓰고 있는 것은 인세가 아닌 성취감 때문이다. 이렇게 동기가 내면에서, 마음에서 나올 때 이를 내적 동기라고 한다. 동기는 이처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두 종류의 동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어떤 동기든 두 가지 동기의 영향을 모두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경우 내적 동기가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마크 래퍼는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동기에 관한 심리학 실험을 진행했다. 우선 아이들에게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게 했다. 이때 첫 번째 집단의 아이들에게는 그림을 그리면 훌륭한 놀이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그림을 그린 아이들에게 상을 주었다. 두 번째 집단의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예고 없이 그림을 그린 후 갑자기 상을 주었으며 세 번째 집단의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 이런 절차가 끝나고 2주가 지난 후 심리학자들은 다시 유치원을 방문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자리를 잡고 자유놀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노는지 관찰했다. 아이들은 무엇이든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있었고 물론 실험에서 했던 것처럼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었다. 세 집단 중 어느 집단의 아이들이 자유놀이 시간에 그림을 더 많이 그렸을까? 대체로 어떤 활동을 할 때 약속한 보상을 주면 그 활동을 더욱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세 집단 중에서 첫 번째 집단을 꼽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첫 번째 집단 9%보다 두 번째 집단 17%와 세 번째 집단 18%에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이 더 많았다. 모든 아이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리기를 좋아하는 내적 동기가 있는 아이들이 있다. 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 그런데 세 번째 집단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18% 정도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집단도 그림의 대가를 약속하지 않고 실제로 대가를 주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의 아이들이 2주 후에도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대가를 약속받았고 실제로 그림을 그린 후 약속한 상, 외적 동기를 받았다. 이때는 상을 준다는 이야기에 신나게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하지만 2주가 지나서 누구도 상을 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자유시간이 되자 자발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이 평균에 비해 반이나 줄었다. 이 실험에서 정작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 집단의 아이들의 행동이다. 두 번째 집단의 아이들에게는 약속하지도 않았던 상을 갑자기 주었다. 그리고 2주 후 자유시간에 그림을 선택한 아이들의 비율은 세 번째 집단과 비슷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싶어 한다. 그림을 그렸을 때 왜 그렸는지를 되짚어본다. 이때 첫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처음부터 상을 준다니까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했다. 행동의 동기가 외부에서 제공된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외적 동기가 없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행동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고 그림 그리는 것이 재미있다.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석했다. 두 번째 집단처럼 갑작스럽게 준 상은 아이들의 내적 동기를 훼손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행동을 증가시키는 강화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 보상을 그림 그리는 행동과 연결시키지 못한 셈이다.
두 번째 집단도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해서 보상과 그림 그리는 행동을 연결시킨다면 첫 번째 집단 수준으로 비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 실험의 첫 번째 집단에서 알 수 있듯이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함께 존재할 때 내적 동기는 외적 동기 때문에 손상된다. 칭찬은 어떨까? 칭찬도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기에 외적 동기다. 누군가 잘했을 때 예상치 못한 칭찬을 하면 이 실험의 두 번째 집단처럼 내적 동기를 손상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반복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칭찬에서 찾는다면 그저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스스로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열심히 할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더 못하게 될 수 있다. 칭찬을 목적으로 열심히 했다면 아무도 칭찬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열심히 할 동기를 잃게 되는 것이다. 칭찬으로 인해 내적 동기가 손상된 탓이다. 지금까지 헛수고한 건가? 칭찬의 역효과가 일어나는 세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칭찬이 결과지향적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칭찬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이 있다.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전날 큰 집에 가서 사촌형과 놀고 있었다. 이때 큰어머니가 우리를 불러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하니 가게에 가서 식재료를 사오라고 말씀하셨다. 나와 사촌형은 함께 가게에 가서 큰어머니가 알려준 식재료를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을 마쳤다. 형은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장바구니를 들게 했다. 초등학생에게 장바구니는 꽤 무거웠다. 형은 나보다 키가 훨씬 컸고 힘도 센 편이었지만 나는 동생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큰 집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힘을 냈다. 큰어머니께 칭찬받을 생각을 하니 기분까지 좋아졌다. 당시 큰어머니는 조카들에게 칭찬을 곧잘 해주셨는데 큰어머니의 칭찬은 어린 나에게 매우 힘이 되었다. 그런데 큰 집 앞에 왔을 때 갑자기 형이 이렇게 말했다. 현식아, 무겁지? 이제부터는 내가 들고 갈게. 갑자기 나를 배려하는 형의 태도에 잠시 어리둥절했다. 형은 평소에도 친절하거나 주변 사람을 배려해주는 성격이 아니었다. 웃기고 재미있기는 했지만 장난을 심하게 치고 동생들을 주로 괴롭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형이 장바구니를 들라고 했을 때 대꾸하지 않고 따랐던 것이다. 그런 형이 갑자기 자기가 장바구니를 들겠다니. 형의 속셈을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어렸다. 마침 장바구니가 무겁기도 해서 여하튼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다. 형은 내게서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집으로 들어가서 큰어머니에게 내밀었다. 그런데 큰어머니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왔다며 형을 칭찬하는 것이 아닌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느라 힘들었지. 역시 형은 형이구나. 기특하다. 그때 깨달았다. 형의 속셈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는 억울했다. 당장이라도 형의 만행을 고자질하고 싶었지만 칭찬을 받은 형은 기분 좋은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 얼굴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안 형은 나를 데리고 얼른 밖으로 나왔다. 나는 얼마나 억울했는지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이 일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칭찬은 늘 이런 식이다.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더라도 성적이 좋지 못하면 칭찬받기 어렵다. 평소에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주변에서 칭찬이 쏟아진다. 결과와 성과 지향은 자연스럽게 과정을 무시하게 만든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결과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는 부정행위나 불법, 편법을 초래한다. 아이들은 어른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친구를 속이거나 곤란하게 만든다.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아야만 칭찬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아이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결과지향적인 사회에서는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경향은 진짜 실력을 외면하게 만들고 꼼수에 능한 사람이 되도록 한다. 이 때문에 칭찬은 기대와 달리 역효과를 초래한다. 결과 칭찬에서 과정 칭찬으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에서 마음에 든 메시지가 딱 하나 있었다.
그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이다. 사실 고래를 춤추게 하는 원리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칭찬하는 것이다. 즉, 고래가 아무리 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더라도 조련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먹이는 주어지지 않는다. 과정이야 어떻든 조련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먹이가 주어진다. 그래서 고래는 먹이를 위해 억지로라도 춤을 춘다. 그런데 갑자기 과정을 칭찬하라니. 과정을 칭찬하라는 말은 전체 맥락과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이 표현을 접했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반가운 마음도 들었다. 왜냐하면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는 것은 칭찬의 역효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정을 칭찬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칭찬해야 할까? 나는 아버지를 통해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점수보다는 최선. 초등학교 입학 후 처음으로 통지표를 받은 날이었다. 통지표에는 학교에서 치른 시험의 등수와 등급, 수음이양가,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지도사항이 적혀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통지표를 보여드렸더니 잘했다거나 못했다는 말도 없이 이렇게만 말씀하셨다. 저녁에 아버지가 오시면 보여드리자. 그때부터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통지표를 보시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지 감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칭찬이나 꾸중을 하셨다면 아버지의 반응도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는 어떤 반응도 해주지 않으셨다. 저녁에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내 통지표를 아버지께 보여주셨다. 나는 긴장한 채 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다. 통지표를 훑어보신 후 아버지는 나에게 물으셨다. 현식아,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했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아버지가 그저 잘했다거나 못했다라는 평가를 내리실 줄 알았다. 아버지의 질문이 너무 생소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다. 최선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질문에 대답은 해야 했기에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왠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요, 최선을 다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만약 내가 반에서 꼴등을 했더라도 네가 최선을 다했다면 너는 칭찬받아야 한다. 그런데 네가 1등을 했더라도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너는 혼나야 한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단다. 알았지? 꼭 기억해라. 당시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내 통지표를 보실 때마다 늘 같은 질문을 하셨다. 최선을 다했느냐는 질문은 곧 내면화되었다.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었단 뜻이다. 그래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했는가 여부지 성적이나 결과 혹은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가 아니었다. 부모님은 한 번도 성적 때문에 혼낸 적이 없으셨다. 고등학생 때 방황하느라 공부에 손을 놓아서 성적이 곤두박질 칠 때도 부모님은 묵묵히 기다려주셨다. 덕분에 나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작가로서 책을 내거나 심리학자로서 강의를 할 때, 또 가정에서 아빠와 남편 노릇을 할 때를 비롯해 어떤 일을 하든지 나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작가로서 최선을 다해서 책을 쓰려고 한다. 최선을 다해서 쓴 책이 많이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 스스로에게 떳떳하다면 만족한다. 강의도 마찬가지다. 강의 평가가 좋으면 좋겠지만 이보다는 내가 강의 준비에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실제 강의를 할 때도 최선을 다했는지가 중요하다. 두 아들의 아빠로서 부족한 점도 많고 아내의 남편으로서 잘못하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두 아들과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다면 만족하기로 했다. 결과 칭찬 대 과정 칭찬. 결과는 나만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잘해야 하고 또 운도 따라야 한다.
그런데 과정은 다르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하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과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 중 누가 더 잘하게 될 것인지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후자를 꼽겠다. 이런 면에서 상대방이 잘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싶다면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 칭찬하는 것이 좋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과는 눈에 드러나지만 과정은 그렇지 않다. 결과는 잠깐이면 확인할 수 있지만 과정은 오랫동안 지켜봐야 한다. 다음을 비교해보면 결과 칭찬과 과정 칭찬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 칭찬. 1등 했구나. 최고가 되었네. 잘했다. 머리가 똑똑하구나. 대단하네. 능력이 탁월하네. 멋진걸? 남들보다 월등하던데 훌륭해. 과정 칭찬. 최선을 다했다고? 잘했다. 열심히 하려고 했구나. 수고했어. 정말 노력했구나. 대견하다. 지난번보다 더 좋았어. 애썼어. 결과 칭찬이 최고를 기대한다면 과정 칭찬은 최선을 기대한다. 결과 칭찬이 타고난 능력에 대한 칭찬이라면 과정 칭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한 칭찬이다. 결과 칭찬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면 과정 칭찬은 자기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결과 칭찬이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전전긍긍하게 만든다면 과정 칭찬은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당당히 살도록 만든다. 결과 칭찬이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정 칭찬은 상대를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직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평가하고 비교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 학교에서도 불가피하게 선생님은 학생을 통제하고 좋은 성적을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서 직장에는 성과급 제도가 있고 학교 선생님은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신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어떨까? 나의 실수와 실패를 알고 있음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준다면 그 누구라도 감동받을 것이다. 당연히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성과도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면에서 회사나 학교에서도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물론 당장 성과를 내야 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도전해보자. 결과 칭찬이 아닌 과정 칭찬을. 이제 고래를 바다로 보내자. 과정 칭찬은 칭찬의 역효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과정 칭찬도 자신의 노력과 열심에 대해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한계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즉 과정 칭찬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무엇일까? 격려다. 격려의 의미는 영어로 보자면 용기, 커리지나 의욕이 그 안에서 솟아나도록 북돋워주는 것이고 한자로 보자면 물결이 부딪혀서 흐를 수 있도록 힘써서 도와주는 것, 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격려란 이미 상대방의 마음에 존재하는 용기의 물결이 그 안에서 솟아나고 마음껏 흐르도록 돕는 것이다. 칭찬이 조건적 애정이라면 격려는 무조건적 애정이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결과가 좋아야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칭찬해준다. 하지만 격려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격려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도록 하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실행하도록 만든다. 칭찬은 고래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춤을 추게 만들지만 격려는 고래에게 그 선택권을 준다. 고래가 춤을 추고 싶다면 출 것이고 날고 싶으면 날 것이다. 또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없다. 이런 면에서 칭찬은 상대를 위축시키지만 격려는 힘이 나게 만든다. 격려는 자신의 삶을 살도록 한다는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2013년 7월 제주 김영리 부근에 해상 가두리 그물이 거쳤다.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 쇼를 하던 제돌이를 필두로 몇몇 돌고래들이 잠시 주춤하더니 넓은 바다로 쏜살같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어망에 걸린 돌고래는 원래 방사해야 하는데도 한 업체가 불법으로 어민들에게서 구입하여 돌고래 쇼에 동원한 것이 적발되었다. 제돌이와 다른 돌고래들 역시 이 업체에서 구입한 것이 드러나면서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결국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2년 3월 돌고래를 방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적응 기간을 거쳐서 바다로 돌려보냈다. 이후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서울대공원에서 쇼를 하던 돌고래를 방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2017년 7월 마지막 돌고래인 금등과 대포가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1984년부터 시작된 돌고래 쇼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사건을 보면서 통쾌했다. 너무나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 역시 돌고래 쇼를 본 적이 있다. 예상치 못한 돌고래의 움직임에 박수를 치고 탄성을 지르기도 했지만 쇼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는 돌고래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쳐야 할 돌고래가 좁은 수족관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 싶었다. 또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죽은 물고기를 먹기 위해 원치도 않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미칠 노릇일까 싶었다. 이 모든 것이 칭찬 때문이다. 칭찬이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서 쇼를 하게 만든다면 격려는 돌고래를 바다로 나아가게 한다. 격려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저 사랑의 눈으로 지켜만 보면 된다. 만약 무슨 말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널 사랑해. 항상 너의 삶을 응원할게.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는 조건적 칭찬보다는 무조건적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고래를 수족관에서 데려와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할지 몰라도 격려는 고래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